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뭐 40대 후반에 통통한 체격으로. 그런 것도 보고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박명균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균 세무사고요. 저는 국세청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퇴직해서 새로운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이고 유튜브 채널 박세론이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박명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국세청에서 확실히 업무를 보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이제 세무회계 법인을 차리셨기 때문에 확실히 약간 그 절세라든지 그런 포인트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그 국세청 내부 돌아가는 그거는 그러니까 경험한 거랑 안 한 거랑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네,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더 절세를 잘한다. 물론 뭐 다른 세무사님들도 네네.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 아무래도 좀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약간 어느 포인트에서 좀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렇죠. 국세청에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약간 또 전문가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또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시면은 절세하는 데 있어서 네. 상당히 좀 합법적이겠죠. 그죠?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데 있어서 그럼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사실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세금 관련해서 이 절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몇몇 키워드가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뭐 현금 인출, 현금 입출금, 뭐 이렇게 하면은 세무조사 받는다, 네. 뭐 세금 내야 된다. 이런 영상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데 궁금한 건 정말 현금 인출만으로도 이렇게 국세청에서 뭔가 조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포인트가 발생하나요? 이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영상 많이 봤는데 네. 이게 어쨌든 결론은 그 자금 세탁 방지 제도라는 그 부분의 일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뭐냐면은 간단히 설명해서 금융기관에서 그 어떤 금융거래가 있잖아요. 고액 현금이나 좀 의심 가는 거래가 있다 하면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의심이 되는 거면은 국세청이나 뭐 검찰 그런 법 집행기관으로 그 자료가 정보가 제공되는 그 흐름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보고되는 그 요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CTR이라고 고액 현금 거래 제도예요. 이거는 하루 동안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네. 1,000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인출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 자동 보고 된다는 게 뭐 분석 기관 그런 데 건너뛰고 그냥 국세청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아니. 네. 금융정보분석원에. 분석원에. FIU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으면은 바로 보고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STR이라고 의심거래 보고제도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 그 거래 종사자가 봤는데 좀 의심스럽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본인이 그 합리적 의심이 되면은 그거를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STR이라고. 예. 그렇게 해서 한 두 가지 경로로 보고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면은 STR 자료 같은 거를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읽어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놓더라고요. 뭐 40대 후반에 통통한 체격으로. 네. 그런 것도 보고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의심되는 이유를 써야 되니까. 인상착의나 이런 것도 네네. 그렇게 해서 계좌이체나 뭐 수표로 하시라고 권해드렸으나 현금을 집착하며 그럼 그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음. 뭐가 느낌이 약간 잠재적인 범죄자 같은 네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뭐 국세청 보는 게 아니라 뭐 분석을 해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조사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어쨌든 보고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있지만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분석을 해서 이거는 뭐 검찰 쪽에 해야 될 정보다 국세청에 보내줄 정보다 그런 걸 다시 한번 걸러서 국세청에다가 보고가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국세청에서 보고 안 되더라도 저희가 세무조사나 이런 거 할 때 오히려 역으로 요청을 해서 이 사람에 대한 FIU 정보를 좀 요청해서 받는 경우도 있죠. 확실히 그렇다면은 뭔가 금액이 크거나 그런 것들이 좀 빈도수가 잦아지거나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뭔가 지금 국세청에 안 걸리는 현금 네. 인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뭐 1,000만 원 미만으로 계속 뽑는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팁이 있을까요?
뭐 저는 좀 네. 말씀드리면 이게 네. 그런 영상들도 그러고 마치 뭐 국세청에 그까지 보고가 되면 엄청 큰일 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국세청에 그 보고가 된다 쳐도 국세청조차도 한 번 더 또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세무조사라는 게 그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혐의가 있어야 되고 아. 네. 저는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은 네. 현금 매출이 엄청 많은 사장님이 있다고 칠게요. 이분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현금을 모았던 거를 계속 입금한다고 볼게요. 이 보고될 정도로 계속 보고가 된다면은 그래서 이게 국세청까지 뭐 보고된다 칠게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매출을 정상적으로 소득을 신고한 거라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반대로 그 뭐 1,000만 원 이하로 또 의심되지 않게 계속 뽑는다고 쳐도 이거를 이제 어딘가 뭐 마늘밭 같은 데다 묻어놨다면은 국세청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국세청이 아냐 모르냐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릴 분은 돈이 어딘가 쓰여지고 움직일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돼서 이렇게 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좀 거기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네. 결과적으로 뭐 인출을 확실히 좀 1,000만 원 그 밑으로 계속해서 네. 한다든지 그런 행위 자체만으로는 사실 문제될 가능성이 그렇죠. 상당히 낮고 네. 이걸 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했을 때 사용을 맞습니다. 한다든지 네. 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에는 네. PCI 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과 소비 그 대비해 가지고 재산이 얼마나 증가됐는지를 비교해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거를 분석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자금 출처 조사나 뭐 그런 게 거기서 이제 걸릴 수가 있는 거죠. 막말로 뭐 이런 거네요. 계속해서 돈 빼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산다든지 네, 그렇죠. 뭐 슈퍼카를 산다든지 네, 네.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사가 들어갈 그렇죠. 수가 있다. 분명히 이게 소득된 그 신고된 재산이 없는데 소득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저는 이 쓸 때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단순하게 입주하면 걸립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좀 있어야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간의 용돈, 생활비, 계좌이체 뭐 이런 걸 잘못했다가는 또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좀 클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멘트 같은데.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사실 잘 보고 네, 있는 네,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국세청이 내 계좌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언제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게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에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계좌 이체했다고 해서는 국세청도 모르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쨌든 계좌를 봤다는 것 자체는 돈의 흐름을 쫓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족까지 해서 가족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을 본인한테 뭐 100만 원을 드린다, 1,000만 원을 드린다든지 네. 그래도 이제 걸리진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는 걸릴 수는 없고요. 어.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세무조사가 네. 이루어졌을 때 네. 계좌를 보고 그때 왜 돈이 움직였냐, 그때 이제 소명 요청을 하는 거죠. 네, 그때 만약에 이유 없이 계속 돈이 갔다 하면은 증여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족까지 다 그 계좌를 볼 수 있는 조사가 뭐 세무조사라고 다 그렇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자금출조 조사라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득이 별로 없는데 부동산이나 뭐 전세 자금이나 부채를 갚았다.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하는 조사거든요. 그러면은 자금출조 조사 자체가 그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아예 가정을 하고 하는 증여세 조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족까지 당연히 보겠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계좌를 보고 가족한테 계좌 이체된 내역이나 그럼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이 뭐 아버지다 하면 아버지가 사업하는데 뭐 사업 매출 누락이 돼가지고 그 돈을 자녀한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아버지 세무조사까지 되겠죠. 아버지 사업장에. 네네. 그럼 반대로 뭐 부모님이나 뭐 가족이 전혀 뭐 줄 여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본인이 하는 사업체나 이런 거에 현금 매출이나 그런 매출 누락된 걸로 그래서 거기에까지 이제 확장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일단 현금을 주건 네. 뭐 그냥 용돈을 주건 간에 네. 뭐 둘 똑같은 얘기긴 하네요. 말씀하시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증여긴 증여잖아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증여세를 최소 낸다 하더라도 10% 내는 거고 네. 정말 이제 억대 구간으로 가다 보면은 점점 늘어나서 그렇죠. 나중에 뭐 그냥 50%까지 내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절대적인 수준이 뭐
1, 2천만 원 가지고 뭐 국세청이 그 증여세 내라고 할 것 같진 않고 그렇죠. 뭐 근데 매달 뭐 1,000만 원씩 준다? 이건 사실 누가 봐도 큰 금액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도 사실 문제가 안 생기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음. 아까 말씀드렸지 계좌를 보는 경우에 이렇게 입금된다면은 네. 그럼 생활비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건 사실 생활비다. 음. 근데 저희가 이제 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네.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뭐 비과세 되는 거, 아, 예를 들어서 뭐 생활비라든지 어, 교육비, 어, 그다음에 뭐 의료비, 어, 뭐 이런 식으로 막 축의금, 이런 축의금 같은 네네. 거. 아, 이것도 다 보면은 그 사회 통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되고 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돈을 가지고 진짜 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안 돼요. 음. 진짜 병원비로 쓰고 음. 학교 뭐 학자금으로 쓰고. 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갖다가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말로는 생활비라 쳐도 그거는 증여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뭐 상당히 큰 금액을 이렇게 매달 네. 이렇게 준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하는 이를테면 그렇죠. 축의금,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 이런 걸로 소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세금은 안 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그렇게 왔을 때 소명을 하면 된다. 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소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상속세 조사 같은 경우는 그 계절 한 10년치를 보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만 해도 한 몇 개월 지나면은 이거 왜 이체했지 잘 모르는데. 잘 모르죠 사실. 네. 1년만 그래서 지나도. 저는 이체할 때마다 네. 생활비면 생활비 이렇게 이체 메모에다가 남겨놔야지 아, 나중에 볼 때도 그렇게 소명이 아. 훨씬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어플 이용해서 이제 전송할 때 예,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생활비, 뭐 급여, 뭐 등등해서 네, 네.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입력을 해놓으면 네. 확실히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렇죠. 조사가 왔을 때도 이걸 봐라 하면은 그게 확실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가족에게 생활비 용돈으로 1억 정도를 주고 싶다. 어떻게 해야지 세금을 덜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 방법에 대한 뭐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이거 네. 한 1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네. 한 4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오, 네네. 네. 첫 기대가 번째, 됩니다. 네. 1억을 그냥 주는 거죠. 증여세를 내고. 아, 네. 네네. 그럼 5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음. 나머지 5천만 원에서 10%,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세금을 내는 방법. 음. 두 번째는 진짜 뭐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거죠. 음. 근데 1억을 한꺼번에 줄 수는 없고 진짜 필요할 때마다 음. 입금을 그때그때 쪼개가지고 네, 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지 증여세에 과세되지 않으니까 음. 그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빌려주는 방법이 있죠. 아, 빌려주는 거? 네. 그건 이자를 또 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어.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5천 주고 5천 빌려주기. 그렇죠. 저렇게. 네. 음.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비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갑자기 1억을 주고 이거 생활비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니까 왜냐면 법에도 필요할 때마다 그 금액을 줘야지 그게 증여세가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베스트는 1억을 받은 상황에서 이게 다 소멸비나 아니면 생활비나 교육비나 의료비나 이걸 한 번에 다 소멸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면은 네. 뭐 5천은 어차피 이제 면제니까 5천은 증여받고 네. 5천은 빌린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쪼개가지고 한 2,500원 또 빌리는 거고 2,500원 또 생활비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렇죠. 융통성 있게 하면은 네, 네.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빌린 거라면 어쨌든 뭐 음. 그 차용증이나 네, 이자 실제로 좀 줬다는 거 그런 건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음. 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뭐 빌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아. 네. 그리고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뭔가 이렇게 신용금리를 반영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법에서 꼭 받아야 되는 기준이 4.6%로 정해놨고요. 아, 4.6%. 예. 개인 간의 거래에서. 네. 아, 특수관계에서. 4.6%. 이제 4.6%까지는 되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4.6%를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더 그렇죠. 적게 빌려줄 수도 있고, 네. 안 받을 수도 있고. 어. 예, 근데 그 차이가 1년 동안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그건 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정해놓은 기준은 4.6%인데 그거를 해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자율을.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잘 조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증여를 하거나 할 때 최대한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